한양대학교 병원의 엄지은입니다. 오늘 저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표적 약물 치료제의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이제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면요. 영어로는 크로닉 마일드 류키미아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CML이라고 부르는 병인데 피 검사에서 이제 백혈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병이고 저희가 정상이 만까지여서 만 이상 올라가게 되고요. 비장이 커지는 병입니다. 이 병은 세 가지 병기로 나누게 되는데 만성기, 가속기, 급성기로 나누게 되고 대부분의 많은 환자분들이 만성기로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요. 가속기나 급성기는 병이 더 진행된 병기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상태가 안 좋으시고 치료 성적도 나쁜 이제 그런 기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계속해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골수가 이제 점점 섬유와 딱딱해지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급성 백혈병처럼 변하게 되는 병이 진행함에 따라서 그런 경과를 밟는 병이고요. 만성기인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이 증상이 없으시고 많은 환자분들이 건강검진 하시다가 백혈구가 올라가 있다고 해서 우연히 이제 발견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비장이 너무 커져 있어서 비장 커진 증상으로 병원으로 오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백혈구하고 이게 혈소판도 많이 올라가는 병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여러 다른 증상이 생겨서 응급실에 오셨다가 진단받으시는 경우가 조금 있으십니다. 진단은 저희가 골수 검사를 하고 골수 염색체 검사를 해서 이 병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돌연변이 염색체하고 그다음에 그 염색체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종양 유전자가 있는데요. 그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확진을 하게 됩니다. 그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 병하고 관련된 염색체는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부르는데요. 22번 염색체의 긴팔 장환하고 그다음에 9번 염색체의 긴팔 장환이 서로 간에 이렇게 교차되면서 전이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9번하고 22번 염색체가 이렇게 상호전이가 되어서 생기는 염색체를 저희가 필라델피아 염색체라고 하고 이 필라델피아 염색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제 종양 유전자가 BCR-ABL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BCR-ABL 유전자는 세포 안에서 이제 타이로신 키나제라고 해가지고 어떤 효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질병의 시작은 이 BCR-ABL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 타이로신 카이네이즈라고 부르는 그 세포 안에 있는 어떤 세포 활성화 작용이 끝나야 되는데 이 이상 단백질 때문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혈구가 악성화가 되고 점점 이제 증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오래 진행이 되다 보면은 골수 섬유화가 되면서 급성 백혈병처럼 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유전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BCR-ABL 단백질하고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없어져야지 정상 백혈구가 생성이 되면서 이 병이 조절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 환우분들께서 잡수시는 약제 중에 가장 제일 먼저 개발된 약제가 이메티닙 글리백으로 대표되는 이메티닙인데 그 이메티닙을 비롯한 대부분의 표적 치료제가 요 BCR-ABL 단백질에 작용을 해서 이 단백질을 억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병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제를 쓰기 위해서는 결국 표적이 되는 이 단백질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진단에 있어서 이 단백질과 염색체 이상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그럼 치료하는 표적 치료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메티닙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1세대 약제이고 이게 이제 2000년대 아주 초반에 극초반에 시장에 나오면서 우리 환자분들한테 뭐 엄청난 이제 치료 경과가 이제 엄청나게 호전된 계기가 된 약제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개발된 약제들이 2세대 약제는 다사티닙, 상품명으로는 스프라이셀이고요. 닐로티닙 이제 상품명으로 타시그나이고 라도티닙은 상품명으로 슈펙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급여권으로 들어오게 된 보스티닙, 이제 보슬리프라고 하는 약까지가 저희가 2세대 약제로 분류를 하고 보스티닙은 저희가 1차 치료로는 지금 현재 급여로 쓸 수 없고 2차 치료부터 국내에서 이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사티닙, 닐로티닙, 라도티닙은 1차에서 모두 치료가 급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나티닙이 3세대 약제인데 이것은 3차 치료 이상에서 이제 급여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고 혹은 1차나 2차라고 할지라도 이 앞서 말씀드린 1세대, 2세대 표적 항암제의 그 내성 돌연변이가 T315I 돌연변이입니다. 그래서 이 T315I 돌연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포나티닙만 듣기 때문에 그때는 차수에 상관없이 포나티닙을 급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새로 나온 표적 항암제가 에스미닙이고 이것은 이제 4세대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것은 1차, 2차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급여로 쓸 수 없고 3차 이상에서 급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T315I 내성이 있으면 듣지 않기 때문에 포나티닙과는 다르게 T315I 그 내성이 있을 때는 쓸 수 없는 약제입니다. 에스미닙은 1세대, 2세대, 3세대 약과는 조금 다른데요. 작용하는 부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 2, 3세대 약제들은 이메티닙이 작용하는 부위하고 같은 부위의 약이 이렇게 그 단백질하고 결합을 해서 항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에스미닙은 이 BCR-ABL 단백질에 작용을 하긴 하지만 이메티닙이 가서 그 결합하는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가가지고 이것이 그 결합을 하고 그러면 암 단백질을 다시 이제 안정화시키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약제입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이메티닙이 개발이 되고 나서 우리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성적이 이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정말 좋아졌는데요. 이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 파란색, 뭐 까만색, 그리고 요 빨간 점선 이런 것들은 90년대까지 특별한 약제가 없을 때 이런저런 항암제라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환자들의 생존 곡선이었고 이 불과 한 3년 정도밖에 평균 수명을 저희가 기대할 수가 없었죠. 심지어 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5년 생존율을 기대하는 게 63% 정도밖에 안 됐었으니까요. 이렇게 굉장히 치료하기 어려운 난치 질환이었었는데 지금 이메티닙이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 환자분들의 이 생존 커브가 이렇게 급격하게 좋아져서 이게 이제 환자분들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8년째 생존을 보면은 거의 이제 90% 가까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이전하고는 정말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획기적인 그런 이제 약제 개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진단이 되고 난 이후에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여명이 얼마나 되느냐인데 이제 A, B, C, D 뭐 이 그림이 뭐냐면 결국은 남자 그다음에 55세, 남자 65세에 이제 진단을 받았을 때 그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여명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거든요. 이쪽은 여자 55세고 여자 65세입니다. 그러면은 파란색 점선이 1990년대에 남자 55세에게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얼마나 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인가를 보여주는 커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기대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같은 55세 이제 65세라고 하더라도 90년보다는 2010년에 조금 더 몇 년 더 살 것을 이제 기대하게 되었고요. 요 밑에 커브는 뭐냐면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나서 기대 여명이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1990년을 보시면 55세 남자가 일반 인구에서는 기대 여명을 한 20몇 년 정도를 더 살 것을 기대를 했다고 하면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분은 3년 정도밖에 기대를 못했던 거거든요. 앞서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근데 2010년이 된 이 시점에서는 그래프가 거의 붙었죠. 연령과 성별에서. 그래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이 진단이 됐는데 글리백 이메티닙이 개발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 병의 치료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면서 그 건강한 다른 일반 인구 나랑 나이가 같고 성별이 같은 그 일반 인구에게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기대하는 기대 여명을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분들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은 이제 이 암으로 인해서 사망할 가능성이 뭐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글리백 이후에 이렇게 생존율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졌기 때문에 이 질환 치료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고 평균 3년밖에 못 사는 이제 치명적인 질환에서 만성적으로 조절하는 조절성 질환으로 우리가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병기가 만성기, 가속기, 급성기로 나뉘게 되는데요. 모든 데이터는 만성기 환자분들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병이 가속기나 급성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급성 백혈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아주 난치 질환이 다시 예전에 그런 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중에 철저하게 이제 추적 검사를 하고 환자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훌륭한 치료 효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제 치료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중요한 시기에 따라서 이 반응이 어떤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반응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침을 계속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치료 목표는 혈액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해에 도달하는 게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피검사 수치가 처음에 진단했을 때 백혈구가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빈혈이 심하고 혈소판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상 수치로 돌아가는 이제 혈액학적 관해가 1차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더 병이 잘 조절이 되고 있다라는 목표가 포유전학적 관해인데 이거는 골수 검사를 했을 때 골수 검사에 아까 보였던 그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이제 세포 유전학적 관해이고 이거보다 더 암세포를 몸 안에서 많이 줄였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분자생물학적 관해 이제 BCR-ABL이라고 부르는 그 유전자 완전히 음성이 되는 것까지가 이제 저희가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달성을 해야지 이제 가장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치료의 그 단계를 보면은 완전 혈액학적 반응, 그러니까 피검사 수치가 정상이 되는 것은 이 유전자가 처음 진단 때보다 10분의 1로 감소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10%가 몸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증상은 대부분 호전이 되지만 그 10%의 암으로 인한 문제가 향후에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염색체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완전 세포 유전학적 반응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는 유전자가 처음 진단보다 100분의 1로 감소를 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예전에는 저희가 만족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100분의 1로 줄어들어 있는 환자분들에서도 간혹 병이 이제 진행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발견이 돼서 저희가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염색체가 정상이 되고 그 이후에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BCR-ABL 유전자가 1000분의 1로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0.1%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는 거의 그런 병이 진행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만성골수성 백혈병의 1차 치료 목표입니다. 주요 분자 유전학적 반응이라고 하고 진료를 보실 때 우리 교수님들께서 검사 결과가 좋다고 하면서 말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0.1% 미만이라는 말씀 혹은 1000분의 1 미만이라는 얘기를 하실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숫자이고요. 요즘은 이거보다 더 많이 저희가 암세포를 줄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이거는 유전자가 10,000분의 1 이하 혹은 20,000분의 1 이하로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0.01% 미만이거나 0.0032% 미만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하여간에 그렇게 깊은 분자 유전학 반응까지 도달을 하는 것이 요즘은 좀 더 발전된 치료의 목표이고 그 이유는 이런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을 2년에서 3년 이상 꾸준히 유지를 하시게 되면 요즘은 이제 약을 중단하는 단약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까지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메티닙, 글리백 혹은 이 표적 치료제의 치료 효과를 예측하는 중요 인자가 뭐가 있느냐? 처음에 진단 당시에 병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단 당시의 병기, 만성기여야지 좋겠죠. 가속기, 급성기는 당연히 예후가
만성기보다 못한 거고요. 훨씬 진행한 병기이니까. 그리고 처음에 진단했을 때 비장의 크기, 환자의 나이, 그리고 이제 혈소판의 숫자, 그리고 이제 급성세포 혹은 아세포 혹은 블라스트 혹은 백혈병 세포 이렇게 부르는 흡성기 세포의 퍼센트, 그리고 염색체가 필라델피아 염색체에만 돌연변이가 있으면 좋은 거고요. 근데 그거 외에 다른 추가 염색체 변이가 있으면 더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처음에 치료의 효과를 알려주는 중요 인자이지만 그 이후에도 정말 중요한 것이 환자분의 약물 복약 순응도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약을 잘 안 잡수시면 아무리 초기에 좋은 인자들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치료를 제대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약을 잘 안 잡수시면 혹은 못 잡수시면 그러면 이 병이 조절이 잘 안 되고 가속기나 급성기로 진행을 할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치료 초기, 이제 치료 3개월째에 저희가 분자생물학적인 반응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치료 초기 반응이 좋게 나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약에 대한 반응이 좋고 아주 좋은 경우에는 깊은 분자유전학적 반응까지 도달을 해서 결국은 약을 중단하는 것까지 시도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걸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가 예측할 때 치료 3개월째의 이제 반응도도 같이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치료 3개월째에 좋은 반응을 보이려면 으로 잡수시는 약이기 때문에 안 잡수시면 혹은 못 잡수시면 그러면 약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좋은 반응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약물의 복약 순응도 자체가 곧 치료 성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들의 약물 복약 순응도는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약을 잡수시면서 이제 담당 의료진하고 항상 상의를 잘 하시고 그 안내에 따라서 약을 정상적으로 잘 드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히어런스라고 하는 게 결국 복약 순응도인데요. 처방받으신 약을 처방전대로 90% 이상 잡수신 분들은 주요 분자 생물학적 반응에 도달을 하거든요. 100일 만에 오셨는데 약이 열알 이상 남아있는, 그러니까 약을 여러 차례 자꾸 빠뜨리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요 분자 유전학적 반응에 도달하는 확률이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을 잘 잡수시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게 저희 연구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항상 약 잘 잡수시는지 확인하고, 약을 잘 못 잡수시면 왜 못 잡수시는지도 저희가 알고 그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병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1차 약제로 개발된 이메티닙, 글리백에 대한 이 이제 치료 경과인데요. 약을 잡수시는 분들이 그러면 약을 잘 잡수시면서 치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를 저희가 8년을 추적 관찰을 해보았더니 8년째에 보니까 글리백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계신 환자분들은 55%이고 45%의 환자분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글리백 치료를 중단을 하신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중단했다는 것은 글리백 치료가 중단이 되어서 결국은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하였거나 아니면은 뭐 이식을 하였거나 그런 이제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어쨌든 8년 후에 45%의 환자분은 글리백을 안 잡수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글리백을 8년째까지 유지를 못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더니 이제 30%는 약이 잘 안 들어서 우리가 원했던 그 이제 치료 반응의 목표에 도달을 하지 못해서 저희가 본 거였지만 12%의 환자분들은 약을 견디지 못해서 복용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드시고 싶어도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그래서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을 변경하신 분들이 들도 12%나 되셨고 이제 나머지 뭐 졸음세포 이식이나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약, 앞서 말씀드린 이메티닙, 다사티닙, 닐로티닙, 라도티닙, 그리고 2차에서 보스티닙, 3차에서 포나티닙과 에스미닙이 있는데요.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약제가 지금 선택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결국은 약을 잘
복용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거를 오래 꾸준히 잡수셔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작용을 잘 견디시는지 여부가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또 효과가 부족하다면 조기에 다른 약제로 전환하는 것을 저희가 고려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약제들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저희가 살펴보면요. 이메티닙의 경우에는 실은 우리 환자분들한테 부작용 면에서는 가장 부담이 덜 되는 약이에요. 근데 이제 1세대 약제이기 때문에 나머지 2세대, 3세대, 4세대 약제에 비해서는 치료 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어쨌든 부작용이 적어서 오랫동안 잘 드실 수 있는 약 중에 하나이고 부작용은 혈구 감소증, 그러니까 백혈구가 떨어지고 빈혈이 생기고 혈소판이 떨어지는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표적 항암제에서 다 우리가 관찰하는 부작용이고 다들 비슷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치료를 시작한 초기에 몇 개월 동안에는 암세포는 줄어드는데 아직 정상 골수세포가 회복이 조금 덜 됐을 경우에는 이 혈구감소증이 아주 심하게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혈구감소증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주 중요한 부작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의사가 판단해서 약을 유지를 하면서 수혈을 한다든지 아니면 백혈구 촉진제를 쓴다든지 하는 다른 그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결국 환자분들이 체감하실 수 있는 부작용으로는 혈구감소증을 제외한 나머지 이 비혈액학적 부작용이 이제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혈액학적인 부작용을 보면 소화기 계통 부작용이 조금 심한 약이고요. 약 잡수시면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울렁거리고 심하신 분들은 토하시고 설사하시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이메티닙은 그래서 저희가 약물의 흡수라든지 그다음에 이 소화기 계통 부작용이 식사하고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약 지도를 저희가 할 때 식사를 하실 때 도중에 혹은 끝난 직후에 아주 많은 다량의 물과 함께 복용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동일한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복용을 해야지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죠. 근데 식사를 하시는데 그냥 대강 먹지 뭐 하고서 김치, 밥, 김 뭐 이렇게 잡수시면 훨씬 더 그 부작용을 심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이메티닙은 식사를 하실 때 약을 잡수시는 그 끼니 때에는 지방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랑 같이 잡수셔야지 부작용도 덜 생기고 약의 흡수도 더 잘 되고 하는 면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외에 또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는 이제 체액 저류, 부종, 몸이 붓는 거에서 얼굴이 붓는다든지 다리가 붓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너무 부종이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뇨제를 써서 붓기를 조금 빼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너무 몸이 붓다 보면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서는 이제 심장에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 해서 요 부종이 좀 또 하나의 이제 이메티닙에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부작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피부가 하얘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피부가 창백해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자 환자분들은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고 약 끊으시면 다시 피부 색깔이 돌아와요. 이제 그냥 하얘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백반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발진 같은 게 자꾸 나서 가렵고 두드러기 같은 게 계속 나고 해서 그런 걸로 괴로워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근육통이나 관절통, 그다음에 뼈의 통증 이런 걸로 힘들어하시는 경우도 있고 일부 환자분에서는 출혈의 위험도 조금 있습니다. 다사티닙의 부작용은 다사티닙도 혈구 감소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근육통이나 뼈의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피곤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피부에 발진이 날 수 있고 그다음에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사티닙의 경우에는 가장 저희가 문제가 되고 불편하고 약의 용량을 줄여야 되고 결국은 다른 약제로 바꿔야지 되는 중요한 그 비혈액학적 부작용이 흉막 삼출입니다. 이게 흉막 삼출이라는 건 흉막이 우리가 이제 폐가 있고요. 폐를 싸는 얇은 흉막이 있고 그다음에 갈비뼈가 있으면 그 갈비뼈 안쪽으로도 흉막이 있어가지고 흉곽 안쪽에 폐하고 그 흉곽 그 갈비뼈 안쪽 사이에는 아주 작은 공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간에 물이 차는 거예요.
물이 차게 되면은 폐가 이렇게 눌리고 잘 펴지지 않으니까 숨이 차고 호흡곤란이 생기고 가슴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쾌한 느낌이 이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저희가 병원에 오셨을 때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제 물이 찬 게 딱 보입니다. 흉막 삼출의 경우에는 약을 쓴 초창기에 생기는 경우보다는 약을 몇 달, 1년, 2년 혹은 이렇게 장기 치료군에서 우리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고,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용량을 감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뇨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다른 보조 치료를 하면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너무 약을 못 견디시게 되면 이게 자꾸 반복해서 생겨서 약을 자꾸 줄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약을 중단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중단 기간이 자꾸 길어지면서 병이 조절이 안 되고 다시 나빠지는 게 보인다든지 그런 문제가 반복이 된다면 결국은 다른 2차 약제로 변경을 해야 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심전도의 이상이 좀 보일 수 있고, 부종이 생길 수 있고, 이게 아주 드물기는 한데 그 폐동맥에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고요. 증상은 호흡곤란이나 이제 흉막 삼출하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어 이제 결국은 그 폐동맥에 혈압을 재야 돼서 심장내과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진단을 하게 되면 약제를 중단해야 되는 아주 치명적인 부작용입니다. 이게 아주 드물게 생기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의사들은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죠. 닐로티닙의 부작용은 혈구감소증은 모든 표적 치료제에서 다 생기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간이나 췌장 쪽 부작용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황달이 생길 수 있고 췌장 효소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이나 그다음에 혈당의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를 보시다 보면은 그런 혈당 검사나 고지혈 검사를 간간히 하는 이제 그런 약제이고요. 그다음에 피부 발진이나 피부의 변화가 조금 생길 수 있고 심전도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는 부작용은 혈관 계통의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말초 동맥 폐색, 그러니까 말초 동맥이 좁아지면서 막히게 되는, 이거는 보통은 다리 쪽으로 가는 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증상은 하지 통증이 생기고, 이게 보통 운동할 때 이제 나빠졌다가 쉬면 다리 아픈 게 좋아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혹은 심장혈관, 그러니까 관상동맥 같은 그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내지 4%로 퍼센트가 높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기게 되면 상당히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 부작용이고, 이거는 모든 환자분들이 다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동맥경화를 빨리 진행시키게 하는 그런 걸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맥경화의 위험 인자를 가지신 분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 있는 경우에는 이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에 약제를 선택을 할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닐로티닙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고, 그리고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이제 증상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필수 검사를 저희가 해야지 되고, 이것도 동맥경화랑 연관된 거기 때문에 처음에 몇 달에는 괜찮았지만 1년, 2년, 3년, 4년 꾸준히 지켜보다 보면 치료에 이제 후반기에 이런 장기 치료하시는 분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안심할 수 없고 계속해서 관찰해야 되는 그런 부작용입니다. 이제 라도티닙은 국내 개발 약제이죠. 역시나 혈구 감소증은 뭐 다 있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닐로티닙하고 비슷한 부작용이 좀 있어서 황달이나 간효소의 이상, 그다음에 췌장 효소가 올라가거나 혹은 췌장염이 생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약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쓰게 되면 저희가 이제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생기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약제입니다. 1차 치료에서 급여로 쓸 수 있는 이메티닙, 그다음에 다사티닙, 닐로티닙, 라도티닙 이 네 가지 약제를 1차에서 치료를 중단하게 된 이유를 여러 가지 연구에서 이제 발표한 것을 이제 정리한 표인데요.
항상 비교군은 가장 먼저 개발된 약제가 이메티닙이기 때문에 이메티닙하고 다사티닙 비교하고 이메티닙하고 닐로티닙 비교하고 이메티닙하고 라도티닙을 비교를 한 건데 이제 부작용 때문에 약제를 중단을 하신 환자분들의 비율이 이 추세가 굉장히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메티닙을 부작용 때문에 유지하지 못하신 분들보다 2세대 약제인 다사티닙이나 닐로티닙, 라도티닙이 약제 중단하신 비율이 한 2배 정도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을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종적으로 중단한 환자의 비율은 이 네 가지 약제가 다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면 결국은 이메티닙은 부작용 때문에는 덜 문제가 되는데요. 이게 치료 실패나 급성백혈병으로의 병의 진행, 그러니까 병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 2세대 약제보다는 이메티닙이 치료 성적이 조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서 봤을 때는 다 이 네 가지 약제가 비슷하더라. 그래서 네 가지 약제 중에 어떤 약제를 1차 치료제로 선택할지 여부는 결국 그 환자분이 전신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이라든지 그리고 치료의 목표를 어떤 것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르게 선택을 합니다. 치료의 목표를 다르게 가져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80대나 혹은 뭐 아주 80대 후반 90대에 이 병을 진단을 받으셨다고 치면 그 분들은 약제를 중단하는 것까지는 굳이 저희가 기대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약제 중단하려면 최소한 약을 4년에서 5년 이상 복용을 하셔야지 되고 그리고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을 최소한 2년, 3년, 4년을 유지를 하셔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깊은 분자 유전학적 반응에 저희가 도달하기 위해서 치료 성적이 더 좋은 다사티닙이나 닐로티닙이나 라도티닙을 썼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부작용이 더 많아서 환자분들이 더 잘 못 견디시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약제 중단이 아니라 주요 분자 유전학적 반응에만 도달해서 그 정도만 꾸준히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1차 약제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됩니다. 2차에서 이제 급여권으로 들어와 있는 약제가 이제 보수티닙이 있는데 보수티닙의 부작용은 혈구감소증은 다 생기는 거고요. 요거의 경우에는 소화기 계통 부작용이 좀 이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설사를 하신다든지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든지 이제 부역부터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황달이나 간효소 수치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종도 꽤 많은 환자분들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세대 약제이고 이제 3차 이상에서 T315I 내성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분들한테서 저희가 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에스미닙인데요. 이제 에스미닙의 경우에도 혈구감소증은 다 생기는 거고요. 이제 부작용이 피로감, 두통, 관절이나 근골격계 통증이나 췌장효소의 증가가 이제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고혈압이 없던 분들이 생기거나 기존의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10% 이상의 환자분들에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혈압 관리를 좀 잘 하셔야지 되는 그런 약제입니다. 포나티닙은 지금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유전자 돌연변이가 T315I 돌연변이인데요. 이 T315I 돌연변이가 뭐냐면은 이게 글리백이고 그다음에 요게 BCR-ABL 그 이제 단백질인데 여기에 가가지고 얘가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단백질에 이게 글리백이 이렇게 끼어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딱 막으면서 억제시키게 되는 건데 T315I 돌연변이가 이렇게 생기게 되면은 이 단백질의 모양이 변하면서 글리백이 이마티닙이 가서 붙는 그 위치의 모양이 변해서 아예 결합 자체가 안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들어가서 붙는 그 아주 가장 중요한 문 앞에 있는 돌연변이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지기 돌연변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생기게 되면은 이메티닙 포함해서 다사티닙, 닐로티닙, 라도티닙, 보수티닙 모두 다 이 결합이 안 되고 내성이 생겨서 약이 듣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포나티닙이 조금 더 작거든요. 모양 이 크기가 그래가지고 포나티닙만 T315I 돌연변이가 있어도 효과적으로 돌연변이 단백질을 억제할 수 있는 약제이고요.
포나티닙이 이제 임상 연구를 하다가 아주 심각한 부작용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혈관 수축으로 인한 혈전 관련된 동맥, 정맥 혈전 발생이 계속 생기게 되면서 이제 심각한 이상 반응이 계속 보고가 되니까 부작용 조사하면서 이제 사용이 멈춰졌다가 다시 이제 재승인을 받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약이고요. 그래서 이 포나티닙의 부작용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말초동맥 폐색, 다리 쪽으로 가는 동맥혈관의 폐색이 돼서 아까 닐로티닙처럼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관상동맥 질환 같은 심장혈관 장애가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혈전이 동맥이라든지 아니면 몸속 깊이 있는 정맥, 폐에 있는 뭐 혈관이나 아니면 다리 깊숙이 있는 혈관이나 이런 데 정맥 혈전증이 생기면서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이 오거나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뇌경색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약제이고 그거 외에 이제 다른 부작용은 췌장 효소가 증가한다든가 간 효소가 증가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나티닙이 이 말초동맥이나 심장혈관 계통 관련된 부작용이 닐루티닙보다 그 발생 빈도수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지 되고 이 포나티닙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너무 좋은 약인데 부작용 때문에 오래 쓰다 보면은 다른 이유로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문제가 자꾸 생기시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병의 약제를 잘 써서 병을 잘 조절하면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치료제 부작용을 평가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매 방문 때마다 기본적인 피검사를 해요. 일반 혈액 검사, 생화학 검사라는 게 콩팥 기능이나 간 기능이나 이런 거를 다 포함한 검사이거든요. 그래서 매번 방문하실 때마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사티닙의 경우에는 흉막 삼출, 폐에 물이 차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혹 저희가 가슴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이 있을 때는 폐동맥 고혈압이 의심이 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우선적으로 심장 초음파를 해서 이제 폐동맥의 압력을 재고 이후에 이제 정말 의심이 되면 추가적인 검사들을 더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닐로티닙의 경우에는 고지혈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췌장 효소가 올라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고혈당이 생기는 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심장 관련된 검사도 간간히 하게 되고 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 동맥경화가 진행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사지혈압을 잰다든지 뭐 이런 다른 것들을 좀 하면서 계속 부작용 여부를 관찰을 하게 되고요. 라도티닙도 이제 닐로티닙하고 비슷하게 이런 검사들을 계속 하면서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지 이제 모니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치료 약제를 쓰다가 부작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메티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한 경우에는 잠깐 쉴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용량을 줄일 수도 있고요. 약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예전 용량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줄인 용량으로 시작을 하는 등 용량을 조절하는 거를 같이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몸이 너무 많이 부으면 이뇨제 같은 것을 쓰고 오심이나 구토가 심하시면 항구토제, 피부 발진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항히스타민제, 뭐 아주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을 쓰면서 증상 조절을 하는 거고 2세대 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 약을 못 견디시는 이제 불내약성인 경우에는 결국은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하는데 이메티닙의 경우에는 이게 1세대 약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2세대, 3세대 약제로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2차 약제, 그러니까 더 효과가 좋은 약제로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되고요. 2세대 약제를 쓰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하는데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른 또 종류의 2세대 약제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거는 순전 약은 병은 너무 조절이 잘 되는데 약만 못 견디신다 하는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조금 약한 약인 이메티닙으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불내약성이란 무엇인가? 얼마나 못 견뎌야지 우리가 불내약성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이거는 일단 적절한 감량과 그다음에 최적의 증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우리가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3도 이상의 비혈액학적 부작용이 생겼을 때가 일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비일반적인 약물 치료로 인한 이제 부작용의 정도를 1도에서 4도까지 분류를 하고요. 3도 이상을 중증으로 생각을 합니다. 3도는 이 저희가 부작용 또 분류하는 책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확인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했을 때 3도 이상이라 하는 것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입원이 필요하거나 혹은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할 경우를 저희가 3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3도 이상의 비혈액학적 부작용이 생기거나 아니면 혈액학적 부작용인 경우 4도, 한 단계 더 높인 거거든요. 4도는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개념인데요. 그 4도의 혈액학적 독성이 7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 불내약성으로 정의를 하는데 4도의 정의는 전체 백혈구는 1000개 미만, 이제 백혈구 중에 호중구가 500개 미만, 혈소판이 25,000개 미만인 경우를 저희가 4도라고 합니다. 빈혈은 4도가 없습니다. 빈혈은 왜냐하면 생겼을 때 수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되기 전에 수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빈혈은 저희가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요. 백혈구, 호중구, 혈소판으로 이제 주로 독성을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이런 위험한 혈액학적 독성이 7일 이상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불내약성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치료를 초기하는 처음 한 몇 달, 한 2, 3개월 정도에 생기는 혈액학적 독성은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고 암세포가 줄어들면서 그 부분을 이제 정상 골수세포가 회복을 하면서 다시 백혈구, 호중구, 혈소판을 그리고 적혈구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게 이 병의 치료 과정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치료를 하는 1, 2, 3개월 안쪽으로는 약물 자체로 인한 혈구 감소증이라기보다는 백혈병 세포는 줄어들었는데 아직 정상 골수 세포가 다 회복을 못해서 숫자가 잘 올라오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치료 초기에 생기는 혈액학적 독성의 경우에는 다른 수단들, 혈소판 수혈이라든지 아니면은 백혈구 촉진 주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서 약을 뭐 중단을 하거나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제 지켜보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근데 이런 혈액학적 독성이 병이 조절이 잘 되고 있는데 뭐 혹은 치료를 뭐 6개월에서 1년 이상 해서 우리 이제 분자 유전학적 반응은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수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그럴 때는 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약제를 다른 약제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 무기가 이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메티닙, 그다음에 다사티닙, 닐로티닙, 라도티닙, 포나티닙, 그다음에 이제 보수티닙, 그리고 새로 나온 에시미닙, 그리고 정 안 되는 경우에는 동종 이제 조혈무세포 이식까지 저희가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이 병을 치료하고 있는데요. 많은 무기가 있어서 이제 환자에 맞게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환자분한테 생기는 부작용이 어떤 건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환자분께서 약제를 꾸준히 복용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약제 한 가지가 잘 듣지 않거나 혹은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약제를 다른 걸로 뿌면서 최적의 성적을 얻고자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약을 잘 선택을 하게 되면 이 항암 치료를 같이 하면서도 삶의 질도 이제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용과 부작용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진료를 보실 때 그 담당 교수님하고 항상 이제 상의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게 먹는 약이기 때문에요. 복용하지 않으면 이거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잘 잡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을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